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넥서스 홀딩스 타워의 최상층 최종민 회장의 집무실은 권력 그 자체를 전시하는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예술품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최종민은 이 제국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왕이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의 앞에 선 임원들이 올리는 보고를 지루하다는 듯 듣고 있었다. 보고 내용은 최근 시장에 나타난 미미한 변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오른팔인 박상진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최근 몇 주간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신생 투자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마치 저희 그룹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시점에 소규모 자회사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며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종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한 넥서스 홀딩스에 비해 아우라 캐피탈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박 부사장,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피라미드의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했나? 시장에는 언제나 하루살이 같은 놈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야. 그들이 얻는 푼돈이 우리 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시시콜콜한 보고를 올리는 건가? 최종민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들에게 최종민의 말은 곧법이었고 그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박 부사장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그들의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최소한의 자금으로 저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리고 빠져나갑니다. 단순한 단기 투자자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정보력이 비정상적입니다. 최종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만, 더 이상 그 이름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게. 만약 그 아우라라는 유령이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다면 그냥 밟아버리면 그만이야. 회의는 여기까지. 한편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도시의 최첨단 오피스 빌딩. 그곳은 아우라 캐피탈의 심장부였다. 최종민의 집무실이 고전적인 권위를 상징한다면 이곳은 미래적인 효율성과 통제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침묵 속에서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중앙에서 지휘하는 것은 강유라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관제석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값비싼 장신구 하나 없는 모습은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여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스크린의 모든 데이터를 꿰뚫고 그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감정도 흐르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통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 분석가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넥서스 로지스틱스에 대한 1단계 작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목표 시스템의 취약점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강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실행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한마디에 거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주가를 흔드는 단순한 금융 공격이 아니었다. 넥서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를 정확히 부러뜨리는 보이지 않는 외과 수술이었다. 그날 오후 최종민은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넥서스 바이오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 직전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넥서스 로지스틱스의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사이버 공격으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었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종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넥서스 로지스틱스는 그룹 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넥서스 바이오의 원료와 임상 샘플을 전 세계로 운송하는 핵심적인 혈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스템 마비는 단순히 물류가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조 원짜리 계약에 필요한 핵심 샘플이 제 시간에 유럽 연구소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종민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복구해. 어떤 놈들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어서 넥서스의 최고 보안팀조차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범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결국 최종민은 해외 파트너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계약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금전적 손실도 컸지만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다. 감히 누군가가 그의 제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의 계획을 수포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종민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어둠이 내리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박 부사장이 언급했던 이름이 떠올랐다. 아우라 캐피탈. 그는 처음으로 이 이름 없는 유령에게 강한 분노와 함께 차가운 호기심을 느꼈다. 상대는 그의 제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찔러야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자거나 혹은 과거의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같은 시각 강유라는 자신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보고받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최종민이 굴욕적으로 계약을 연기하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조용한 환호성을 질렀지만 강유라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대신 끝없이 펼쳐진 조용한 숲이 보일 뿐이었다.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 넥서스 홀딩스 타워를 배경으로 서 있었다. 꿈과 희망에 가득 찬 눈빛, 그러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미소. 그것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강유라였다. 그녀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서서 다시 스크린월 앞으로 걸어갔다. 과거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쟁뿐이었다. 그녀의 눈이 다음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최종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아우라 캐피탈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거의 없었다. 법적으로는 파나마의 서류상 회사를 둔 유령이었고 자금의 출처나 운영진의 신원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오직 시장에 남긴 상처로만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최종민은 이런 무력감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았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을 비웃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적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는 결심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쥐새끼를 찾아내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릴 것이라고. 그의 오만함은 아직 상처 입었을지언정 꺾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유라의 지휘 아래 아우라 캐피탈의 분석가들은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넥서스 그룹의 또 다른 약한 고리, 바로 최종민 회장의 비자금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강유라는 최종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영 방식, 그의 탐욕,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들까지도. 그녀가 수년간 어둠 속에서 준비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거인을 해체하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은 넥서스 홀딩스의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넥서스 로지스틱스의 시스템 마비 사태는 사소한 기술적 결함으로 포장되었지만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분석가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문제를 감지했다. 밤사이에 퍼진 소문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개장과 동시에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는 눈에 띄게 하락한 채 시작했다. 제국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최종민 회장은 아침부터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홍보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고작 시스템 장애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주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의 고함에 홍보 담당 임원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언론은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때 박상진 부사장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젯밤 저희 정보팀이 로지스틱스 사태 직전의 모든 거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기 정확히 10분 전 아우라 캐피탈이 대량의 넥서스 홀딩스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이번에는 최종민도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턱을 괜 채 차가운 눈으로 박 부사장을 응시했다. 그 유령놈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측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니라 금융과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고도의 전문 조직입니다. 최종민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놈들 정체를 알아내. 땅속으로 숨었든 하늘로 솟았든 반드시 내 앞에 끌고 와. 최종민의 명령은 단호했다. 넥서스 홀딩스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쫓는 상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쫓고 있을 뿐이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 아우라 캐피탈 지휘 통제실 강유라는 넥서스 홀딩스의 혼란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팀원들의 흥분된 속삭임도 시장의 요란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경제 채널의 뉴스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젊은 분석가가 나와 넥서스 그룹의 데이터 인프라 취약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바로 그 순간 강유라의 눈앞에 있고 싶었던 과거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몇 년 전 넥서스 홀딩스의 회의실. 갓 입사한 신입사원 강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룹 전체의 물류 및 데이터 시스템에 잠재된 치명적인 취약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녀의 보고서 내용은
지금의 사태를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최종민은 그녀의 발표를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그는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강유라 씨 망상은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거요. 우리 넥서스의 완벽한 시스템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런 쓸데없는 보고서로 시간을 낭비해. 그의 모욕적인 말과 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그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짓밟렸다. 그날의 굴욕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현재로 돌아온 강유라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뛰어난 분석을 쓰레기 취급했던 남자에게 그 분석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석 전략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2단계 시작하지. 첫 번째 공격이 적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날카로운 정찰이었다면 두 번째 공격은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본 공격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최종민이 개인적인 과시욕으로 인수한 유럽의 명품 브랜드 엘리시아였다. 넥서스 홀딩스 내에서도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회사였지만 최종민의 자존심이 걸린 상징적인 자산이었다. 강유라는 엘리시아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한 소규모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희귀 가죽 공급망이었다. 강유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우라 캐피탈의 자금은 비밀리에 움직여 해당 가죽 업체의 지분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최종민이 첫 번째 공격의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강유라는 이미 그의 제국의 또 다른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동시다발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적을 교란시키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최종민은 박 부사장으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엘리시아의 생산 라인 전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유일한 가죽 공급 업체가 갑자기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최종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연관성 없어 보이는 또 다른 공격.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 미지의 공격자가 단순한 해커나 주식 투자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금융기술 그리고 인수합병까지 넘나드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 사냥꾼이었다. 넥서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배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종민은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하찮은 쥐새끼가 아니라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포식자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제국에 생긴 균열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연이은 두 번의 공격은 최종민 회장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한때 그가 지배했던 금융계는 이제 그의 위기를 조롱하는 가십으로 가득 찼다. 그는 통제 불능의 분노에 휩싸였다. 더 이상 내부 정보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기업 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용병들까지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두뇌를 끌어모았다. 넥서스 타워의 한 층 전체가 아우라 캐피탈 추적을 위한 비밀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최종민은 전문가들 앞에 백지 수표를 던지며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방법은 묻지 않겠어. 결과물만 가져와. 그 유령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이름을.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 눈에는 맹수의 살기가 번뜩였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 전면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우라 캐피탈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을 쫓았다. 하지만 아우라 캐피탈은 이름 그대로 유령이었다. 그들의 서버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었고 여러 겹의 암호화와 가상 사설망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의 복잡한 네트워크 뒤에 숨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조사팀은 거대한 디지털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때 전직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 조사관인 한태석이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다. 디지털 흔적을 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두 번의 공격은 넥서스 홀딩스의 내부 구조와 최종민 회장 당신의 성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의 소행입니다. 그는 디지털이 아닌 인간의 심리와 동기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태석의 팀은 지난 10년간 넥서스 홀딩스를 거쳐간 수만 명의 인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떠났거나 최종민 회장과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좁혀나갔다. 수백 명의 후보군이 스크린 위에 떠올랐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한 명 한 명의 과거 기록과 현재 행적을 샅샅이 훑었다. 작업은 지루하고 고단했지만 한태석은 범인이 반드시 이 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한 명의 이름이 들어왔다. 강유라. 몇 년 전 인턴 사원으로 잠시 근무했던 기록이 전부였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비중 없는 경력이었기에 처음에는 모두가 지나쳤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한태석은 그녀가 퇴사 직전 제출했던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룹사 연계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웠다. 이번에 아우라 캐피탈이 공격했던 두 개의 약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팀은 마침내 최종민 회장과 박상진 부사장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한태석은 스크린에 강유라의 앳된 인턴 사원 시절 사진을 띄웠다. 저희가 찾은 인물입니다. 이름은 강유라. 몇 년 전 불과 6개월간 근무했던 인턴입니다. 박 부사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고작 인턴 하나가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는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종민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 속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 앞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찢어버렸던 일, 그리고 그 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찾아와 조목조목 자신의 논리를 다시 설명하려던 그녀의 당돌한 눈빛까지. 그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그녀를 치부했었다.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마지막에 그녀에게 잔인한 말을 던졌었다. 자네처럼 야망만 가득한 내송이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여긴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그녀의 재능이 아닌 그녀의 성별과 어린 나이를 빌미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했다. 그는 그녀가 돌아설 때의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 눈에는 패배감이나 좌절이 아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조용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강유라. 최종민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을 향한 이토록 정교하고 무자비한 공격은 돈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개인적인 복수였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았던 그 인턴이 이제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한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의 침묵의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최종민의 분노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했다. 미지의 적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과거의 망령에 대한 증오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우라 캐피탈은 이제 상관없어. 나는 강유라를 원한다. 세상 끝까지 쫓아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내 앞에 데려와. 기업 간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싸움이었다. 이제 적의 정체가 강유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최종민은 무자비한 포식자의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강유라와 아우라 캐피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언론이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광고와 로비를 받아온 주류 언론사들은 일제히 아우라 캐피탈을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들은 아우라 캐피탈을 기업을 병들게 하는 벌처 펀드 정체불명의 자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검은 그림자로 묘사했다. 조작된 정보와 악의적인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최종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계와 금융, 감독 당국의 압력을 넣어 아우라 캐피탈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착수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직접적이고 압도적이며 잔혹했다. 힘으로 상대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 그것이 최종민의 생존 방식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지휘 통제실 스크린에는 자신들을 향한 온갖 부정적인 뉴스와 비난이 넘쳐나고 있었다. 팀원들 일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투자사에게 신뢰와 평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유라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해하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어. 최종민은 전략가가 아니야. 그는 언제나 불도저였지.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침착함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다음 계획이 있었다. 강유라는 최종민이 만들어낸 공포의 분위기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중견 IT 기업인 이노바테크의 보유 지분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한다. 마치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여야 해. 이노바테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던 회사였다. 아우라 캐피탈이 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은 그들이 정말로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로 익히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강유라가 던지는 미끼 기꺼이 희생시킬 준비가 된 폰이었다. 최종민의 정보망은 즉시 아우라 캐피탈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후퇴의 신호였다. 강유라가 자신의 막강한 공세에 겁을 먹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그의 포식자적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이 기회에 강유라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그녀의 실패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재기불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노바테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라라는 악당에게서 유망한 기술 기업을 구원하고 동시에 넥서스의 미래 기술력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최종민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이노바테크에 대한 공격적인 적대적 인수를 개시했다. 시장은 넥서스 홀딩스의 행보를 백기사의 등장이라며 환영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투기 자본에 의해 쓰러져가던 기업을 구원하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최종민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유라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강유라의 덫이 작동했다. 넥서스 홀딩스가 이노바테크의 지분 대부분을 확보하고 인수를 거의 확정 지은 시점에 강유라는 숨겨두었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노바테크의 혁신적인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술이 해외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액의 소송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정보였다. 아우라 캐피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압력에 밀려 후퇴한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적의 입에 독이 든 사과를 넣어준 것이었다. 며칠 뒤 특허 소송과 기술 결함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이노바테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넥서스 홀딩스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회사를 끌어안고 침몰하게 되었다. 시장은 아우라 캐피탈의 정교한 함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정타를 날렸다고 생각했던 최종민은 자신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했을 뿐임을 깨달았다. 강유라는 그를 벼랑 끝으로 유인했고 그는 스스로 뛰어내린 셈이었다. 그의 공개적인 반격은 처참한 공개적 망신으로 끝났다. 집무실로 돌아온 최종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에 유리잔을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처럼 그의 자존심도 부서져 내렸다. 그의 분노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강유라라는 이름의 여자에 대한 지독한 공포였다. 이노바테크 사태는 넥서스 홀딩스의 단순한 재정적 손실 이상의 후폭풍을 몰고 왔다. 수십억 달러의 현금 자산이 증발했고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최종민이라는 이름에 드리워졌던 무적의 신화가 깨졌다는 사실이었다.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과 대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최종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해갔고 충성스러운 박상진 부사장을 포함한 부하 직원들에게 날카롭게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최종민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강유라는 다음 단계의 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최종민의 제국을 지탱하는 외부의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강유라가 지난 몇 년간 단순히 자본만을 축적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최종민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전 세계의 숨은 실력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왔다. 그녀는 이제 그 거대한 동맹의 거미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보안이 유지되는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거물들과 접촉했다. 몇 년 전 최종민의 적대적 인수로 회사를 거의 빼앗길 뻔했던 독일의 한 중공업 회장 기술, 합작벤처에서 최종민에게 배신당했던 일본의 IT 재벌, 그리고 최종민의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재산을 잃었던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까지 그들은 모두 최종민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상처 입은 맹수들이었다. 강유라는 그들 앞에 나타난
구원자이자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완벽한 기회를 제시했다. 최종민은 이노바테크 사태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무리한 인수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죠. 지금이 바로 그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강유라는 각 동맹에게 넥서스 홀딩스의 약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로 연계된 공동 공격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복수의 화살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준했다. 독일의 중공업 회장은 넥서스의 유럽 사업부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았다. 일본의 IT 재벌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었던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월스트리트의 다른 펀드들과 연합하여 넥서스 홀딩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모든 공격은 아우라 캐피탈의 이름이 아닌 각자의 독립적인 기업 활동으로 위장되었다. 최종민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공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넥서스의 유럽 매출은 급감했고 차세대 제품 개발은 중단되었으며 이미 약해진 주가는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 끝없이 추락했다. 최종민은 자신이 과거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적들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의 힘을 믿고 따랐던 파트너들과 채권단은 이제 그의 능력을 의심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했다. 최종민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분노와 편집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사방에서 과거에 자신이 짓밟았던 피해자들의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거대한 덫에 갇힌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옥죄어 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딘가에서 강유라가 지켜보며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최종민은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추락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의 발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는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과거의 망령들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었다. 강유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크고 어두운 공포로 최종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강유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이 금융계를 휩쓰는 동안 그녀 자신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듯 놀랍도록 고요했다. 이야기는 잠시 아우라 캐피탈의 분주한 지휘 통제실을 벗어나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을 비춘다. 그곳은 장식 하나 없는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아파트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소음 대신 멀리 보이는 고요한 산의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쉴 새 없는 전쟁은 강철 같던 그녀의 정신에도 미세한 피로감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인가? 단순히 최종민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목표였을까? 아니면 그의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과 비전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까? 복수심으로 시작된 길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 위에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녀의 손에 미래가 걸린 여러 기업의 운명이 놓여 있었다. 파괴를 넘어 새로운 것을 건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우라 캐피탈의 수석 전략가이자 과거 넥서스에서 그녀의 곁을 지켜줬던 유일한 동료 이진우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대표님, 조금은 쉬셔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복수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이 싸움이 그녀 자신을 잠식할까 두려웠다. 강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썩어버린 기초부터 완전히 걷어내야 해.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묻어 있었다. 이 싸움은 최종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의 방식, 그의 시대, 그가 상징하는 모든 낡은 것들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야. 그녀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파괴가 아닌 그 이후에 다가올 창조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강유라의 차가운 평정심과 대조적으로 최종민의 세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 타워 최상층의 집무실에 스스로를 가둔 채 술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충성스럽던 박 부사장마저 그의 비이성적인 분노에 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가라앉는 배의 구멍을 막기 위해 무모한 금융거래를 연이어 지시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린 그의 결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강유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감히 그 인턴 계집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깊은 밤술에 취한 최종민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알아낸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이용해 강유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협박과 오만한 요구가 뒤섞인 그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것이었다. 유령놀이는 이제 질리는군 강유라. 네가 벌인 짓궂은 장난은 이쯤에서 끝내지. 날 직접 마주할 배짱은 있으려나 모르겠군. 그는 이 메시지가 그녀를 흔들고 그녀의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과거의 그 어리고 약한 인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협 한마디면 그녀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고 착각했다. 메시지는 정확히 아우라 캐피탈의 심장부 강유라의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강유라는 조용히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공포나 분노가 아니었다. 상대를 향한 차갑고 깊은 경멸,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말로 답장하는 대신 조용히 다른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동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 즉시 최종민 회장의 개인 비자금 내역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국제금융범죄위원회에 전송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수년간 추적해온 최종민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망설임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최종민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불과 몇 분 뒤 그의 개인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에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국제금융범죄위원회에서 발송된 공식 조사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협박은 강유라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강유라는 그의 회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다. 덫에 갇혔다는 느낌은
이제 순수한 공포가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냥감은 바로 자신이었다. 최종민의 개인 비자금에 대한 국제금융범죄위원회의 조사는 그의 신용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타였다.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했고 채권단은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사회는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었다. 강유라가 기다려온 완벽한 순간이었다. 상처 입고 구석에 몰린 맹수를 향해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이었다. 강유라의 지휘 아래 아우라 캐피탈은 그녀가 구축한 국제 동맹들과 함께 넥서스 홀딩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인수 제한 가격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었다. 최종민에게는 모욕감을 줄 만큼 낮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져 손실을 줄이고 싶어하는 주주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다. 정체불명의 펀드가 대한민국 최대 재벌 중 하나를 삼키려 한다는 소식에 금융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궁지에 몰렸지만 최종민은 여전히 싸움꾼이었다. 그는 남은 충성파들을 긁어모아 자신이 아는 모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이번 인수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의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카드를 꺼냈다. 강유라는 자신이 인턴 시절 작성했던 그리고 최종민이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던 그 기밀 내부 감사 보고서를 가장 신뢰받는 경제통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보고서의 단 한 페이지 핵심적인 부분만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넥서스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그것은 최종민이 자신의 제국에 스스로 심어놓은 시한폭탄의 설계도였다. 보고서는 넥서스 홀딩스의 부채 구조에 숨겨진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폭로했다. 최종민은 자신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의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하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파생 상품에 투자해왔다. 본질적으로 그는 시장의 호황에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건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유라가 설계한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는 그 파생 상품 계약에 숨겨져 있던 일련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작동시키는 방아쇠가 되었다. 보고서는 넥서스 홀딩스가 단순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미 파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카드집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폭로는 시장의 완전한 공황 상태를 불러왔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투매를 시작했다.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이사회에서 최종민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이들조차 자신들이 살기 위해 그를 버렸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의 제국은 그의 눈앞에서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산을 매각하고 과거의 동맹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장의 마지막은 최종민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멈춰버린 주가 시세표를 멍하니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인수합병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장례 절차에 불과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한때 그의 오른팔이었던 박상진 부사장이었다.
그는 이제 이사회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최종민에게 차갑게 통보했다. 이사회는 방금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아우라 캐피탈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벽은 완전히 닫혔다. 더 이상의 탈출구는 없었다.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의 제국의 묘비처럼 보였다. 최종민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넥서스 홀딩스 이사회 회의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였던 이 공간은 이제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최종민을 신처럼 떠받들던 이사들은 이제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종민 자신도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제왕이 아닌 창백하고 수척한 몰락한 군주의 모습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서류상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한 여성이 변호인단과 이진우 전략가를 대동하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지극히 평온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바로 강유라였다.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라 캐피탈 뒤에 숨어 있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은 충격의 파동으로 술렁이었다. 최종민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과거에 그 인턴 사원을 보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순진한 희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복자의 차갑고 단단한 총기가 서려 있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최종민은 마지막 모욕이라도 던지려는 듯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강유라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의 상석, 바로 최종민의 자리로 걸어가 자신의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최종민을 직접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이사회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명확하며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이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 강유라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승리의 연설 대신 회사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잔인한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며 최종민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사들, 자신의 공모와 방관까지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그녀는 최종민의 무모한 결정에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준 그들의 무능함, 그리고 그의 비자금과 연결된 그들 각자의 추악한 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었다. 낡은 시대를 청소하고 부패한 구체제를 숙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브리핑을 하나의 최후 통첩으로 마무리했다. 지금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즉시 사임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감당하거나 결정할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아우성치는 겁먹은 개인으로 전락했다. 최종민은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 구조가 불과 몇 분 만에 자신의 눈앞에서 먼지처럼 해체되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였다. 이 장의 마지막 강유라는 처음으로 최종민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 시선을 받으며 최종민은 과거의 동맹들이 하나둘씩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처형이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이사들은 모두 도망치듯 사라졌다. 방 안에는 망연자실한 최종민과 복잡한 표정의 박상진 부사장, 그리고 강유라와 그녀의 팀만이 남아 있었다. 권력의 이양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박상진은 체념과 어쩌면 강유라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 뒤섞인 얼굴로 마지막 서류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강유라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넥서스 홀딩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강유라는 자신의 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최종민과 단둘이 남고 싶어 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하고 적막한 공간 속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최종민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타오르던 불꽃은 꺼지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채 갈라져 나왔다. 왜 이렇게까지 했지? 이 모든 게 고작 나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였나? 이것이 이 장의 핵심, 바로 체크메이트의 순간이었다. 강유라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그를 직접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나 증오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차갑고 사실적인 어조였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철학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체했다. 이건 굴욕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굴욕감은 당신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화폐진의 세계의 것이 아니니까. 그녀는 그의 몰락이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제국은 오만함과 부패,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그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기초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당신은 나를 보지 못했죠. 당신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당신은 단순히 한 인터넷 보고서를 찢어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미래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미래죠. 그녀의 말은 그 어떤 금전적 손실보다도 더 파괴적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실패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이념적 패배였다. 스스로를 왕이라 칭했던 그는 사실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의 일생의 업적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청산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강유라는 자신의 목표가 넥서스 홀딩스의 파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표는 회사를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윤리적인 조직으로 재건하는 것이라고. 만약 그의 탐욕만 아니었다면 회사가 마땅히 되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그녀의 말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건설자가 아니라 언제나 파괴자였을 뿐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그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완전한 것이었다. 강유라는 할 말을 마쳤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동정이나 경멸의 시선조차 던지지 않고 뒤돌아서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거래가 끝났다는 듯이. 최종민은 왕국을 잃은 왕처럼 자신이 만든 실패의 기념비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패배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회의실을 울리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소리였다. 체크메이트는 완벽했다. 몇 달 후 최종민의 시대가 막을 내린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종민의 과시욕으로 가득 찼던 화려하고 무거운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유라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한 미니멀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집기들이 들어섰다. 회사의 이름은 넥서스 아우라 다이내믹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논쟁에 여지없는 새로운 지배자는 바로 강유라 의장이었다. 그녀는 과거 최종민의 자리였던 책상에 앉아 새로운 임원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박상진 전 부사장과 그녀의 충실한 오른팔인 이진우 전략본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은 최종민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조직을 이끌었다. 그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지만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했다. 그녀는 낡은 넥서스 제국에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을 심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변덕스러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압도적인 지성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비로운 통치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실용적이고 공정한 여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이진우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장님 행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에 강유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승리의 순간이 생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은 짜릿한 환희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책임감이었다. 복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 진우 씨,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녀의 대답은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던 개인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로 완전히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야기는 잠시 몰락한 왕 최종민의 마지막을 비춘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패 혐의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인물이 되었다. 한때 그의 이름을 칭송했던 경제신문들은 이제 강유라가 이끄는 회사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의 최후는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초라하고 조용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강유라는 다시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선다. 과거 최종민이 늘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와 달랐다. 최종민은 자신이 약탈하고 지배해야 할 왕국을 보았지만 강유라는 그녀가 설계하고 최적화해야 할 거대한 시스템과 가능성의 네트워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왕좌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통치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했다. 내레이션은 그녀의 완전한 변화를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순진했던 인턴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으로
그리고 마침내 실용적인 여왕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힘과 잿더미 위에서 그녀가 직접 써 내려갈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모든 것은 끝났지만 또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